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정말 새로운 얼굴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검사 선후배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좀 감돌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네요.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독이 잔뜩 오른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님, 위로의 박수로 모십니다. 예, 김용남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독이 왜 올라요? 아니, 공천 못 받아서. 아니, 공천은 받으셨잖아요. 그거는 벌써 공천 못 받았어요. 예. 그거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어요. 네. 독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여유를 찾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뭐 따뜻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네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얄미워. 보고 사는 게 조금 더 안 편할 보고 것 사는 같아요. 게 낫다. 자, 그리고요, 무서울 것 없는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든든합니다. 이분들 알고 지내면 죄지어도 깜빡 안 갑니까? 이분들도 깜빡 갈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래요? 자, 그리고 일전에 저희와 한번 함께 한 바 있었지요. 오랜만에 또 만나 뵙습니다. 대통령 잡으러 국회 입성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당선자 축하의 박수를 모십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시 을 민주당 당선자 이성윤입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신가 봐요. 네. 제가 정치 입문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검찰 권력으로부터 쫓겨난 한직에 가 있는 검사로 저희가 모셨었거든. 네. 그런데 오늘은 이 신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당선됐어요. 대박이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가장 멸시당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동기고. 아, 동갑이에요? 아니,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동기 네.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참고로 김용남 전 의원은 네? 이성윤 당선자보다 나이는 8살 어린데 어려요? 사법연수원은 딱 한 기수 낮아. 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 잘 된 거야. 오. 첫 끝발이 오늘 방송이 원활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잠깐 사실 말씀드려봤습니다. 저 의원으로도 한참 선배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첫 끝발이 예. 오늘 봤었어? 아니 딴 거를 또 빨리 일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야, 공격력은 아마 이분보다 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와. 조상호 변호사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깜빵 문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진짜요? 지금 깜빵 지금 문 앞에 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네. 자, 이렇게 한 번 국회의원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또 이성윤 당선자는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에 또 입성합니다. 네. 정말 그 과정이 험난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축하는 여기까지 받으면 됐고요. 이제는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고 열정 전혀 변화가 없고 분노 게이지 아직 그대로죠. 더군다나 선거운동하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심지어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84세 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알몸인데 알몸인데 꼭 심판을 해서 자긍심을 세워달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어깨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도 전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막 당선되신 분 앞에서 약간 좀 초를 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상호 변호사한테 좀 여쭤볼게요. 검사 출신이 검사 개혁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수사 현장 내지는 형사 절차의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끼리
검찰 수사권 개혁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렀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심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나눠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밥그릇 싸움이지. 정말 핵심은 어떻게 하면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춰가는 형사법 절차를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검사가 검사 본연의 역할대로 법률 통제관으로서 아니면 적법조차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이라든가 잘못됐던 인사 내지는 조직구조 이런 걸 개혁하는 데 중심을 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경찰과 검찰의 상호 수사권 나눠먹기에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가지고 끝나버린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성윤 지검장님, 사전에 회유한 거 아니에요? 둘이 아주 꼼짝이 잘 맞으시네. 저 만난 지 지금 10분도 안 됐습니다. 회유 진술. 저도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너무나 검찰 내용을 그 사정을 몰랐다. 저같이 이제 검찰 행정도 하고 인사도 하고 수사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환불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저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시민들께서 저를 부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나랑 함께했고 나를 따랐던 후배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해도 제가 그 친정이긴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바꿔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상대편에 대한 그 이른바 그때는 적폐 수사를 위해서 검찰의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개혁하겠다고 하니 힘은 잔뜩 실어주면서 안 맞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좀 틀렸어요. 아예.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이성윤 지검장님 약간 뭐 동의할 부분이 있죠. 저 동의합니다. 적폐청사를 검찰한테 맡기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실어줬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 너무나 많이 몰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개혁을 하고 보니까 아니 나 토사구팽 시키는 거냐. 검사들이 항의를 했고, 더군다나 두 대통령을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면서 맞습니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언젠가 윤석열 정권이 또 한번 심판받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정권이 지나서 그럼 그때도 검사 단체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 이래로 범죄의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수사 인력 같은 것들을 재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검사는 머리로서 존재하고 실제로 검사가 하는 역할은 수사에 국한되지 않아요. 수사지휘, 재판지휘, 형집행지휘, 그러니까 형사질서 전반을 주재해야 되고 적법 통제를 해야 되는 기관인데 너무 수사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검사가 왜 저는 특활비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현장 수사를 직접 하게 하되 경찰 이 수사처럼 심각한 국가 폭력이 없거든요. 그때 국가 폭력이 범죄라는 극악한 폭력에 대응한 적정한 수준으로까지만 행사되도록 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검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 검사가 직접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검찰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강제 퇴장시켜버립니다.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재미도 없게 하고. 그거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이지. 편집이야. 일단 지금 조상우 위험합니다.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좋습니다. 자, 검찰 이슈는 잠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총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완패하고 입장을 그동안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국무회의 형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그 국무회의를 다 지켜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을 좀 요약하자면 나는 참 잘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세심하게 조금 못 살펴서 국민들이
못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선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딱 보기 느낀 것이 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죠.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해도 네. 사람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고쳐 쓸 수도 없다. 전혀 뭐 반성하고 죄송하고 하는 느낌은 저는 진짜 못 받았는데. 저도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맞죠? 네. 저랑 같은 느낌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일종의 절망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지금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10월 11일 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대패한 거하고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상황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훨씬 심각하죠. 근데 그때하고 반응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나서의 첫 멘트가 국민은 늘 옳다. 뭐 그거였잖아요. 네. 뭐 거의 그 수준 정도의 발언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한 건데 아니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닌데 지금 네. 아직도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의 반응보다 저는 이번 반응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굉장히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 진심을 왜 몰라줘. 국민들이 아주 억울하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요거 잠깐 살짝 못 챙겼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못 알아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네, 뭐 저는 이번 그 대통령께서 만약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도 좀 문제고. 그렇죠. 뭐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은 국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아니 담화로 할 것이냐, 기자회견 질문까지 받을 것이냐, 그거 갖고 설왕설래한 우리들이 갑자기 뻘쭘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메시지 안에도 사실은 당연히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사과와 반성,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것까지 할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있지만 역시 안 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 야당이란 단어조차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마이웨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 야당들, 제 정당들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협치의 방식이 어떨 것이냐와 갖고 우리가 설왕설래한 게 또 부끄러워진 거죠. 저는 51분 담아도 힘들었는데 이 총선 참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할 때입니까? 지금 들을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을 거면 비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는 이분이 하실 거야. 야 너까지 그러니까 유권자 이분이 하실 거야. 답답해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졌는데도 안 변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협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접어두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이 대목이 있어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이건 뭐냐? 이거 나는 이재명하고 달라요. 이재명처럼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랑받고 이번 선거 이겼지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는 얘기는 또 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푸는 무제한은 상관은 없고 민생토론에서 1,000조 썼잖아. 1,000조. 87조 빚이라면서요 지금 나라 재정이. 근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개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함.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은 좀 조심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다는 생각을 일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수십 년간 지켜봤는데 사과를 모르는 분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늘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평가가 부잣집 중학교 2학년 같다. 그게 뭐냐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혼자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2병이 자기만 알고 남들 배려할지 못하고 또 자기 얘기만 하고 중2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진짜요? 그 말을 포함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를 했다고 또 징계 판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사과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검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 얘기를 자꾸 꺼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특수부에서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사적 방식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하고 안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고 이러니까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친한 사람이 오면 사건 봐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특수부 선배가 오면 사건 봐주고 우리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욱에 대한 처분이에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러니까 정말 그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다 덮고 해서 없어졌어요 사건. 그랬다가 언제 다시 드러나느냐? 강찬호 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다시 재수사했더니 똑같은 사건인데 불기소했던 것들을 결국에는 기소하고 처벌이 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난 현실이거든. 근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만 했다고 해서 그 기자를 소환하고 방송사들 징계 때리고 이게 나름 이거 바로 잡으실 거죠. 예, 검찰이 그렇게 사적 권력을 위해서 검찰 사유화를 막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부분 일정 부분은 대통령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다. 과거에는 정말 생각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는 뭐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검사 출신이지만. 그건 뭐 그렇죠. 제가 언제 아니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럼 표정을 좀 밝게 하세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이른바 선부통원의 조남욱 회장과 관련된 사건 중에 윤석열 검사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선 유독 관대해요. 대부분 불기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얼마나 이게 사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왔는지, 검찰권을 사유해 왔는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적 패거리들끼리 패거리 짜서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 떡이 나오고 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관대하다는 표현도 나는 불편해. 자기 편한테 관대한 게 아니라 뭔가 치하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거는 자기 게 아니거든. 이 권력은 공적인 건데 그렇게 사유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 진짜 까마득한 후배인 그 누구예요? 이원모 검사한테 그 좋은 자리 주는 거 봐요. 공천장 주고. 날로 공천장. 맨날 우리 보고 뭐 대장동 변호사들 뭘 받았다 그러는데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 경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이른바 자기가 아끼는 검사들은 전부 다 단수 공천 줬잖아요. 근데 이원모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지만 단수 공천 뭐 좋은 자리야. 아니 우리 지금 김용남 그 전 의원님은 그 의원 경력까지도 있는데 공천장도 못 받았는데. 저도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만해. 저도 경선했어요. 그러니까 다 경선했어요. 5인 경선. 우리는 다 경선했어요.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경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됐다는 걸 처벌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처벌을 못 받았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해주세요. 아무튼 지금 전혀 반성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뭐 인적 쇄신 보도는 뭐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거든. 그렇죠. 총리 이런 거. 비서실장. 근데 여기를 갈 사람이 진짜 없답니까? 어떻대요? 대부분 이제 정권 말기 현상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년 끝났는데. 아니 대통령실에 정권 초기에는 공무원들 왜 장차관을 하고 싶은 또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서로 파견을 가려고 하죠. 그렇겠죠. 임기 말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지금 3년 남았는데. 근데 지금은 임기 말은 아니잖아요. 남은 임기가 훨씬 더 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원래 이 직업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이 촉이 빠르잖아요.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 대통령실 파견을 누가 가느냐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총리 그렇죠. 총리 누가 가느냐 누가 이제 지명을 받느냐인 건데 총리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하고 지명 전부터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국무회의 발언에
그 부분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총리는 야당에서 추천해 주시라. 그래야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과반 이상의 그건 맞는 말씀이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게 네.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대통령실이야 국회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만 비서실장의 여태까지 언론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야 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원희룡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아주 나쁜 카드라는 걸 떠나서 일단 선거 떨어진 지 며칠 됐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네. 딴 사람들 거론되는 인물들도 그게 협치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스타일과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장제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장제원. 우리 김용남 의원 총리 어때요? 이분요? 야당에서도 왠지 찬성 많이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네. 이분은 대통령실 출입도 안 될 거야. 그 손가락 때문에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 이유로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네. 그래요? 점잖게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언제 또 씹었어요. 욕심은 있으신가 보네. 욕심이 또 있으시네. 택도 없어요. 누가 그랬지?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불쾌하다 그랬어요. 불쾌하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연락 오면 불쾌하다는 표현 하실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라서. 아니 그러니까 연락 와. 예를 들어 연락 와. 자 연락 왔어.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입니다. 뭐 제 검사 후배인 걸로 아는데 이번에 그 비서실장 한번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적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겠죠. 단호하게. 네. 불쾌하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불쾌하다고는 안 하고. 아니 직접 전화했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불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약하네. 근데 상쾌하나? 사실은 대통령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비서실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차라리 국무총리라면 하실 수도 있죠. 국무총리는 왜냐하면 어찌됐든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 비서 아닙니까? 제일 높은 비서. 죄송한데 현실성 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진지하고 현실성 제로인 얘기를. 자 대통령실 인적 쇄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적 쇄신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봐요. 없죠. 예, 저는 누가 지금 예를 들면 원희룡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만 봐도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자객이에요. 네. 자객을 비서실장이나 총리? 이거는 진짜 아까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판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심판 받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양평고속도로라는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거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다시 총리나 비서실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못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거기서 하마평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야당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분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여주기식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불통 뭐 유명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듣고요. 네. 오히려 막 더 화를 내고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행보를 보일수록 정말 지방 민심 가보면요. 네. 그 들끓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났다, 화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텔레비전 안 보는 건 물론이고 네.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화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화병 체증이 조금 내려갔는데 더 체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인적 쇄신 되게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쇄신하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윤혜야, 그거는 이분이 하신다잖아.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아직은 당선이네. 예, 당선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분만 쇄신하면은 진짜 심플할 것 같은데. 네. 아니 정확한 지적인데 이제 출발점이 거기인 거는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인사의 내용도 바뀌는 그렇죠. 것이죠. 출발점이 거기인 건 맞아요. 맞대잖아요. 총리님께서.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요거는 우리 당선자님 그리고 우리 검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인적 쇄신 이야기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법률 수석 실을 신설을 하겠다. 이런 검토를 한다. 이게 뭐냐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원래 있던 걸 없앴어. 그 없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 자부심이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실패의 결과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 제2부속실이 아니고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 뭐 민정수석실 같은 거를 만들겠다는 그렇죠. 건데 이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빙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지휘가 가능하고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 있잖아요. 아, 검찰에 대한 직접 지휘. 예. 인사권으로 직접 지휘할 수 있고 네. 또 소통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또 이 검찰과 소통을 청구가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이유는 검찰을 장악하고 또 과거에는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게 사전 권력을 지기 위한 거잖아요. 네. 5대 권력기관을 잡아가지고 이건 이제 전에는 이번에 없다가 이제 그런 총선을 통해서 인적 물갈이 있었고. 그러면 장악하려면 자기가 직접 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통령 제가 보기에 제 생각으로는 검찰이나 이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면 이런 부분을 담당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기관을 새로 신설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반성의 차원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빠져나갔죠. 예를 들면 장관 한동훈, 동훈아 이럴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다음에 총장 이원석, 원석아 너 뭐하니 이럴 수 있는 사이인데 원석아는 아직도 아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4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후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와 기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약간은 이제 거리감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쉽게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중간에 한 명 그걸 껴넣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자기 옛날 버릇이 나온 거예요. 그냥 총장 하던 시절에 하던 식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야 이거 하지 마. 자기가 검사인 거죠 여전히 대통령이 아니고 그걸 한번 해봤다가 큰 지금 네. 사달이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났지. 그러면은 탱커가 필요하다. 몸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네. 최상병 사건으로 잠깐 좀 갔다 갈게요. 네. 그 사단장 네. 야 이거 그냥 야 이거 뭐가 문제야? 네. 검사의 어떤 습관이 남아서. 네. 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그냥 지휘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해서 뭐가 문제하고 정리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커진 거죠 일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그 전해 수해 때 네. 수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자기가 약간 여론에서 약간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밀릴 때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인명구조에 나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맞아요. 거기서 약간 국면 전환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네. 그 친구 굉장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한마디로 갑자기 화바박 바뀌니까 와. 근데 그 바뀌었던 수사 결론이 결국에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까 여기 중간에 좀 책임질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누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법률수석실 그거를 절감한 것 같아요. 야 너무 좀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최상호 변호사?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이번에 딱 그 경험을 해보고 중간에 한 명 책임질 사람 이른바 몸빵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구. 첫 번째는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하기에는 이제 기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좀 짜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누가 들어가요? 우리 좀 약간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그냥 대통령실 전체의 파워가 100이다 그러면 50 이상은 민정수석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전체 뭐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청와대 옛날 같으면 거기 직원들의 기강도 잡고 뭐 모든 대부분의 권력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정말 없앴는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나니까 여러모로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 제대로.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켜야겠는데 민정수석실을 자기 손으로 없앴다가 아유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래서 필요해서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어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민정수석실 부활이 원래는 맞는 용어인데 법률수석실이라는 다소 생소한 자리를 만들겠다. 그냥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 차원이라고. 아니, 지금 이 이성윤 당선자께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예, 진짜요? 민정수석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 일탈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거, 네. 지인적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정기관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수석실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정권은 검찰과 직접 다이렉트로 지휘할 수 있는 검찰 정권이 됐으니까 네. 일정 부분은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면 민정수석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민정수석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점점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이런 사정기관 장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필요가 생긴 것 같다. 더 안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 만약 이 분석이 네. 맞다면 매우 안 좋지. 그렇네. 이거는 마치 지금 반성의 차원에서 이제는 뭐 공직기강도 좀 세우고 소통도 더 잘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겠다는 거야. 대외 명분은. 그래요? 근데 이 분석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더 뚜껑 열릴 만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이제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성윤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예요. 내가 다 알아. 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뭐가 필요해? 그런 참모가 왜 필요해? 내가 그냥 직접 그리고 내가 거기 일하는 애들도 다 알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누가 내 말을 듣게 생겼고 누가 내 말에 약간 거부감을 보이는지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굳이 민정수석이 필요해 했는데 이제는 약간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하고 좀 다른데요. 이제 이렇게 나올까봐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었다라는 예.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요거 잠깐 우리 네. 오윤혜 씨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알죠? 추미애 윤석열 네. 한 명은 법무부 장관, 한 명은 검찰총장. 네. 두 사람이 이제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이었던 류희림 위원이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추미애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짓는 과정 속에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에 흘렸다라는 보도를 뉴스타파가 한 거야. 언론 흘리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에 의해서 직무 복귀가 됐어. 네. 그러니까 직무 복귀하면서 얼마나 여론도 좋아지고 막 인터뷰 기억나요. 공정과 상식 뭐 그렇지. 법을 뭐 그리고 추미애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그랬죠. 윤석열은 기세등등하게 엄청난 힘을 얻고 검찰총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네, 복귀.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뉴스타파의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검찰에 몸 담았을 때죠. 예. 그때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이었습니까? 예, 예. 굉장히 시끄러울 때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때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그 감찰 절차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감찰위원회 열릴 당시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엄청 됐어요. 네. 저는 왜 그게 보도가 많이 될까? 감찰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시콜콜한 보도가 엄청 많이 되고요. 네네. 심지어 저희가 보냈던 수사 기록 그것이 감찰위원회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말하는 그 보도라는 것은 추미애한테 다 안 좋은 불리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바로 고발을 당했고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감찰위원들이 원칙적으로는 감찰은 비밀에 붙이게 되고 비공개인데 네. 이게 공개되는 것이 너무나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죠. 근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게 류일임 위원이 언론에 흘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심이나 추측 정도고 아직 근거는 안 나온 거죠? 아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근거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발을 해야겠구나. 누구를요? 류일임이요. 저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그 보도를 한번 확인하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사주 난리쳐도 유일임을 안 날리는 이유가 그렇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한 거야.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둘의 관계가 옛날부터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방심위원회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MBC에 바이든 날리면 그거 이번에 그 3천만 원 징계 때렸잖아. 최고 수위로. 네. 갑자기 왜 방심위원장으로 그렇게 보훈 인사를 받았나 했더니 이거였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원내 들어가시면 한번 이런 거 규명하겠습니다. 규명합니까 진짜?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으로 그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제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주고 제가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사건 기록을 검찰위원회에 보냈잖아요. 감찰위원회에 그게 보고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저거 법무부하고 공모해서 언론에 알려지게 했다. 공표했다. 이게 혐의군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불법이에요? 저는 당연히 감찰 규정상 네. 법무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저는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걸로 지금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아요? 예. 그걸로? 예.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아니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감찰 자료를 요청을 하면 네.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자료를. 네. 근데 그걸 줬다는 이유로 그걸 갖고 무슨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네. 징계받고 그걸로 지금 수사받고 있대.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언제 결론 나요? 조사받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서 예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의지는 지금 충만합니다. 예 계속 확인합니다. 한마디 하고 의지 확인하고 계속 확인할 겁니다. 아예 각서를 받아놔요. 그래, 의지만 확인해서 될 게 아니야. 한꺼번에 각서 받아. 영상으로 박제해 놓으려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총선 이후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최상병 특검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굉장히 그 최대 이슈로 급부상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 부의된 이 최상병 특검 5월 2일에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를 이제 의결이 되면 네. 이제 정부에 송부하고 2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22일, 23일 뭐 이럴 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국회가 5월 28일까지인가 5월 29일까지 20일 국회입니다. 네, 20일 국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열리는 회기에 다시 또 한번 처리를 시도할 거예요. 그때는 무기명 투표가 될 거고 무기명 투표 때 과연 이게 가결될 것이냐 아니냐는 좀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역시 국민의힘도 변하지 않았고 확인하는 절차구나. 윤석열만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만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여전하구나. 그러면은 22대에서 다시 또 22대에서 최상병 특검 당연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최상병에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네. 어렵게 엄마가 10년 만에 낳은 여아들이에요. 이분이 원광대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때 입대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전북에서 이 최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불을 끓습니다. 이분을 원원을 진상규명을 해주지 않고는 전북의 정치권 또 주도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 불을 끓고 있고 젊은이들이 저한테도 와서 반드시 진상규명 해달라고 여러 분이 와서 저한테 욕을 했고요. 저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내겠다. 만약에 21대 때 해결이 안 되면 22대 때 공부할 하십니까?
공동 발의에 참여하시고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볼 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전북에서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그리고 심지어 22대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8표만 그래. 이탈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특검 가는 거거든요. 근데 8표는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네.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개혁신당 세 분도 전부 다 찬성하는 거 찬성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제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네. 명확히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성윤 당선자의 당선 첫 일성이 뭐냐?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 윤석열 한동훈 특검 추진, 그리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이게 첫 일성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중앙검사장 시절에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를 추진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후임 검사장이 공범들 기소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가 관련된 정황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검 필요성이 인정돼가지고 특검이 통과됐는데 거부했잖아요. 예, 거부권에. 저는 그때 특검을 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검도 제가 좌절이 됐고 이번에는 정말 국회 의정활동으로서 입법활동으로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 내용은 이제 도이치모터 특검뿐만 아니고 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양평. 예, 명품 디올백 의혹, 수수 의혹,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의혹 이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걸 묶어서 네. 반드시 종합특검으로 관철시켜서 정말 국민들 특히 저기 초람쪽에 가보면요 너무나 정말 이거 저 만나는 분 붙잡고 막 10분 20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하지 않고는 제가 이게 국민들 이 채증 이 화병 네.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 고마운 게 뭐냐면요 검사 출신은 이게 제 경험상 네. 가급적이면 특검이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거든. 왜냐? 검찰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방증이니까. 근데 첫 일성이 특검을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거는 저로서는 의외였고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검찰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 편을 수사하는 거 상대편만 미운 상대편만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검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길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 정권 하에서는 이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풀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네. 국민들도 살고 네. 검찰도 제자리로 새롭게 살고. 예,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이 보도에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예. 대통령실 예.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갈등의 내용이 뭐냐면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라도 좀 하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야 지금 관계자들 관련자들 지금 2심 재판 받잖아. 그 결과 보고 좀 하자.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인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갈등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옛날부터 강북이 이 강남으로 한강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BH에서 옛날 BH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청와대 예 BH에서 수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말이... 청와대가 대검을 관리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 검사들은 약간 모욕감을 느꼈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자들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또는 밀고 싶은 마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소환조사 안 하는 걸 보면. 근데 그 핑계를 댈 때 아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검찰이 이제 흔히 수사를 왜 하느냐 증거 다 나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네. 2심 결과 보고 1심 결과만 나왔으니까 항소심 결과 보고 또는 대법원 결과 보고
수사 착수해야겠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싶지 않을 때 되는 핑계의 전형이군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다. 저는 오보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무혐의로 털어라라는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무혐의요? 네, 무혐의로 털어라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는데 아마 중앙지검에서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소환조차 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하기는 무혐의 처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덤터기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려면 소환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경로하신 거죠. 흐름이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신다. 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소환은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소환 하면서 경로하신 거예요. 오늘자 신문 그리고 보니까 폭탄주를 드신 게 아닌가. 폭탄주요? 얘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나라. 저는 확실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털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뉴스 보니까 방심위에서 YTN 김건희 주가 조작 보도했다고 법정 제재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혀 그냥 진짜 무혐의든 털고 갈 생각이 아니라 그냥 깔아뭉개는 그냥 그런 작전으로. 아니 오히려 빨리 털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특검 필요성 중에 하나가 야 니네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잖아. 이렇게 수사를 방기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검찰한테 어떻게 맡기냐. 무슨 혐의 없음 결정도 못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대통령한테 부담되는 거죠. 야 왜 빨리 안 터는 거야. 그러니까 털려면 그래도 최소한 조사는 야 너 변했다 하면서 격려하는 거죠. 털고 싶다고 털리는 부분이. 아니 근데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실과 검찰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다. 이런 보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상황이 이게 상식적이라고 보시냐 이겁니다. 아니 그런 보도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 보도는... 내용이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대한민국이 진짜 흔들거려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상처럼 받아들여요. 맞아. 아니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뭐랄까 좀 바뀌었어요. 웬만해 갖고 놀래지 않아. 이 문제야 이게. 옛날 같으면 발칵 뒤집어질 만한 건이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야 되나? 웬만해 갖고는 놀라지 않아 이제는. 그 22대는 이제 특검 전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특검 전국이면은 검사들도 뭔가 좀 흔들려서 거기 안에서 뭐 제대로 된 수사의 움직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좀 기대하세요. 어때요, 우리 변호사님은? 글쎄요, 뭐 검사들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는데. 네, 저도 그렇거든요. 특검이 발동됐을 때 그 특검의 수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진 전직 검사라고 꼭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특별 검사 이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도이치모터스 특검 제가 지명해 준다면 특검으로 소명을 알고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마해서 의원이 되긴 했지만 자격 요건을 뭐 조정하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사퇴하시면 돼요. 그런데 난 모르는 뭔가 있는 줄 알았네. 저는 저 특검이 된다면 진짜 이렇게 누구처럼 뭐 300번 이게 압수수색 안 해도 몇 번만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가장 요건이 말씀하셨지만 수사 경험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수사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진실을 규명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이런 분들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검장님은 이제 뭐 특검 전국이니까 엄청난 특검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검장님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의지 없는 사람 이런 거를 판별할 능력이 있나요? 제가 능력보다는 경험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의회 가서 그런 걸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겠구만요. 당연합니다. 제가 특검 관련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분도 있고요. 아 그래요? 또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제가 선후배 추천도 많이 하고. 네. 아무튼 그런 판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 그 검사가 300번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뭐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과도하게 압수수색은 법원에서도 발부가 안 돼야 되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 압박하는 거죠? 맞죠? 왜 웃으세요? 아니 웃지 말고 빨리 말씀해보세요. 맞죠?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압박을 가하려는 거 좀 있지 않나요? 압박을 가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을 때 저는 그냥 제 용어로 쓰거든요. 뭐냐면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막 조각들을 전혀 다른 조각들을 막 맞춰가지고 이게 옛날에 공안 사건 수사 방식에서 많이 쓰였던 건데 맞춰가지고 본인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건의 조작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5번의 조사를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장 하나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그 검사들을 파견받아가지고 그 한 사건에 매몰시켜서 수십만 쪽의 수사 기록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른바 기록에 깔려 죽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그 너무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조작된 수사 기록을 하나하나 다 다퉈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빠져나오죠. 네. 그러면 빠져나옵니까? 그 사건의 변론을 누가 얼마를 받고 맡아야 됩니까? 20만 쪽을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한 트럭 분량이거든요. 이거 되게 영화 같은 얘기예요. 현실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복사비만 1,2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타겟이 되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국회 들어가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헌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판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실제 재판장에 보면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돼요. 살짝 반대로 돼 있죠.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제도적으로 반드시 검사가 입증 못하면 무죄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증 못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결백을 입증하는 상황이 많이 와요. 제가 이게 원래 검사님들이 이렇게 옷 벗으시면 물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은 기소되셨기 때문에 확 빠지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빨리 빠지는 이유가 있었네. 쭉 빠졌네요. 탈승을 수사 재판 많이 받아보면 표백제가 있었네. 진짜 정말 제가 수십만 건 기소를 해봤지만 진짜 피고인들이 이런 심정을 몰랐어요. 3, 4년 정도 재판 받고 수사 받고 하면서 야 재판 받아보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저는 법조인이고 수사도 많이 해봤고 그렇지. 법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검사장 정도가 이 정도면 그렇죠.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판 받을 때. 당연히 힘들죠. 그걸 이제 하셨어.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저쪽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저쪽에서 대염로폰 가지고 온 가해자라고 하면 먼저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 법이 원칙과 상식이 이른 지 오래됐습니다. 좀 전에 오윤혜 님이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진짜 영화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정에서 한 주장인데요.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을 원하는 검사의 묵인하에 검사실 앞 창고에서 회유성 술 파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피고인으로 있는 그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피고인 신문을 최종적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거든요.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미 김성태, 방용철 등이 다 구속되고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이미
북한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근데 송금 목적이 원래 자신들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재명은 들어간다. 이재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회유죠 일종의. 그러니까 형님도 빨리 우리 편에 서서 불어라. 그리고 검찰에 협조해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김성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을 하는 거야. 김성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쌍방울 회장입니다. 쌍방울 전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화영 씨 참 답답한 사람이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에요? 네. 이화영 형님. 네. 지금 이 검찰에서는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시네 형님. 하면서 빨리 이재명 관련해서 빨리 불고 우리 끝냅시다. 이런 거를 설득을 했다는 건데 이 설득하는 이 장을 검찰의 어떤 용인하에 펼쳐진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한 거죠. 3명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만나면 안 돼요. 대질신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만나게 해서 독립한 방에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1313호 검사실 옆방인 그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서 가운데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른바 말맞추기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를 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덮밥과 그리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연어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연어회를 시키고 또 그러면 술 한 잔이 땡기잖아요. 약간 느끼하니까 연어회가. 그래가지고 소주를 시켜서 흰 종이컵에 따라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속 수감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검찰에 가서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데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1313호. 아니 이건 거기다가 더해서 그 술 시중은 누가 들었느냐? 술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음식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음식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세팅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뭐 혹시라도 담배를 핀다고 하면 담배도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 거기 그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남 의원님, 이거는 어찌됐든 주장입니다.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만약 있었다면 검사의 용인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검장님, 이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첫째, 그렇습니다. 있었다면 맞죠? 그건 동의하시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이라면 진짜 심각하죠. 이건 진짜 박살나야 되는 문제죠. 있을 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요. 가끔 검찰 최근에도 검찰 관련해서 회유했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피자는 사줬다든가 또는 전화를 걸게 해줬다든가 이런 편의를 봐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가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뭐 연어를 하고 술을 먹게 했다 이런 부분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말았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수사 과정을 다 적게 돼 있어요. 몇 시와 뭐 했고 이걸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나온 증거는 증거력도 없어지고 또 관련 검사나 수사관들은 감찰해 가지고 엄청 문책해야 되거든요. 처벌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이 담당 검사는 탄핵 당해도 마땅한 거죠. 위법행위란 거죠. 우리 변호사님은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입한 검사가 있어요. 이른바 2차장 직무대행인데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차장을 다른 데다 보내고 굳이 인사철도 아닌데 저기 평택지청장으로 있던 김영일 검사를 2차장 직무대행으로 꽂았단 말이에요. 왜 실명을 또 거론해? 아니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 이분이 검사로 있을 때 뭘 했냐면
이른바 다단계 사기범 수사를 하면서 다단계 사기범들끼리 자기 그 검사 집무실이라고 그래서 독립한 공간이 있거든요. 네. 조사실하고 달리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독립한 공간이 검사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서 그 검찰청 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줬어요. 왜요? 그래서 그 다단계 사기범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정 뭐 이렇게 첩보 좀 제공받는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단계 사기범들이 거기서 2차 사기를 벌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럼 그 수익을 혹시 김영희 씨도 같이 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지. 김영희 검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다단계 사기범들한테 정보를 받는다는 아니면 회유를 한다는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제공된 편의를 받은 그 다단계 사기범이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범인데 그 제공된 편의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원래 1차 다단계 사기보다 더 큰 사기를 벌입니다. 그럼 거기가 범행 현장이 돼버리네. 범행 현장이 돼버린 거죠. 검사 집무실이 어처구니가 없네. 그 같은 동일인 맞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맞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그때 그 검사를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검사 징계 청구는 누가 하죠? 총장이 합니다. 네. 그때 그 총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사. 설마 뭐만 하면 끝까지 틀어막아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만 나쁜 일만 생기면 윤석열이래. 끝까지 틀어막습니다. 진짜 그 다단계 피해자들이 그렇게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제발 이 김영일 검사를 중징계해달라, 파면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안 합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해요. 끝까지. 아니 그 동일 검사가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회유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그분이 있으니까. 또 누구냐? 옛날에 한명수 총리 그 진술회유 사건 그건 알죠. 관련해가지고 재조사 들어갔을 때 무혐의 처분한 검사입니다. 그게 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같은가요? 김영일님이? 네. 와. 그래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뒤바꿔낸 다음에 그 뒤바꿔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셨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보수 쪽과 연결되기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꽃보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력한 다선 출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른바 그 영남 의원들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분의 검사를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찰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 감찰 조사 대상입니다. 자, 이거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법무부가 할 수도 있고 대검이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대검보다는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게 훨씬 낫죠.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다. 자, 그런데 아까 보도 다시 한번 봐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급하게 내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법정에서 주장한 거지만 보도도 엄청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김영일 검사가 했던 사건 중에 유독 그렇게 진술회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진술회유를 하는 사건들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건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성윤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휴식하고 뭐 얘기하고 면담하고 하는 걸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 법과 규칙에 따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사건에서의 검사들도 심지어 제대로 된 면담 조사서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장시간 7시간 8시간씩 면담을 합니다. 와, 제일 야당 대표한테도 그러는데 아니 야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때 그렇게 해요. 대표적인 게 유동규 사건이에요. 유동규 부분이에요. 유동규에게도 보면 면담 조사서가 없어요. 근데 7시간 8시간씩 그것도 어떻게 확인했느냐? 출정 기록 때문에 확인된 거예요. 교도소의 출정 기록 때문에 구치소에. 아니 우리 지검장님 검찰이 반드시 계획해야 아니 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계처럼 자 이거 지금 법무부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맞죠? 이거 감찰에 착수 안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이 국회 들어가서 손 볼 겁니까? 제가 반드시 진상 규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지금 약간 당선되신 거 후회하는 표정인데 지금 계속 압박이 너무 들어가. 아니, 지금 약간 옥상이 됐어. 괜히 당선됐어.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괜히 당선됐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 그걸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검찰이나 심각하다. 경찰, 수사기관을 신뢰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절대 이런 일은 정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을 다 어겨가면서도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죄, 자기 부인에 관련된 죄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미치겠어. 이게 본인이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심판 받은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법무부에서 감찰 착수하느냐. 요거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죠? 감찰 조사 또는 진상 조사 확인. 진상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상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무부든 대검이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든 대검이든 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근데 또 여론이 이게 막 불붙으면 해서 또 그냥 털어주겠지. 맞잖아요. 손준성도 그렇게 털어줬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공수처 내지는 특검이라고 봅니다. 네. 손준성 털어줬잖아요. 그럼 털어줬죠.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검사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징계 무혐의를 털어주는 말이 거는 되냐? 아니 1심 판결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1심 판결 때 무죄가 나왔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냥 자기들이 무혐의 결정을 한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해놓고 손준성 관련해서는 1심 판결 보지도 않고 징계를 그냥 털어줘. 엉망진창이야. 아 진짜 너무 억지야. 검사 출신으로서 사과 한번 하고 가시죠. 저는 그만둔 지 10년 넘었어요.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받았어요. 아 이거는 진짜 후배들 아닐 겁니까 다. 한번 사과하시죠. 제가 좀 정중히 진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분이 사과를 해요? 근데 유정현 대통령이 나는 사과 받고 싶었어. 아 그래요?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괜히 당선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약간 후회야, 지금.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박제가 다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하나하나 우리는 체크를 할 거니까요. 아무튼 의원님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선 안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이때는 한방 웃음. 너무 행복하시죠? 위안이 되네. 그럼 됐어요. 됐다. 네.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낙선한 거 우리 의원님 다시 한번 위로드리겠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새 힘이 돋고 제가 할 일이 점점 이게 국민들로부터 내가 이런 이윤을 받았는데 정말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까? 더군다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불쏘시개가 돼서 해보겠습니다. 한 3개월 뒤에도 정말 저 말씀 계속 하시는지 우리 또 확인해야죠. 국회 입성했을 때 이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계속 감시만 하면 돼. 이제는. 좋습니다. 축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무식해서 우리가 못 잡아내는 게 있다면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근데 저는 왜 아슬아슬하게 낙천을 했는데 경선에서. 저 죄송한데 도전한 줄도 몰랐거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럼 4년 뒤에 또 하세요. 거리당 앞에 60% 밀렸는데. 죄송한데 진짜 도전한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도전만 3번째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